여러분, 안녕하세요. 8주차 수업이 시작되었네요. 오늘 그 수업은 중간고사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1주부터 7주까지 수업을 진행한 것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과제를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서, 과제를 중간고사로 냈어요. 근데 그거를 실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보다는 실기로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 것 중에 아주 쉽고 재미나는 거를 제가 선택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평가를 하는데, 이 과제는 중간고사에는 아마 20%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과제 내주는 것도 한 20%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는 이거는 최종 중간고사로 해서 20%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출석 20%, 그 다음에 과제 20%,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중간고사 20%, 나머지는 아마 기말에는 시험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코로나가 아직 결정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아마 수업을 계속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좀 모르지만, 그래도 중간고사는 실시하라고, 과제로 하라고 지침이 왔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과제를 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를 과제를 내주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 중간고사의 과제가 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과제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많이 놓쳐요. 그래서 그 날짜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임의로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컴퓨터로 제 메일로 따로 보내주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그게 불이익 당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게 그거를 꼼꼼하게 그 날짜에 꼭 잘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간고사 과제는요, 주제가 뭐냐면 색과 형태예요. 여러분들 아마 과제에 보면 점, 선, 면,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과제들을 아주 재밌게 표현들을 많이 해줬는데요. 그것들을 가지고서 한 번 더 재미있는 그런 표현들을 해보자 해서 중간고사 과제 주제는 색과 형태입니다. 이 과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그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와 색을 인지해서 그것들을 구체화하는 건데, 그것들을 추상적으로 해줘도 되고요. 뭐 구체화해서 재미있는 표현을 해도 되고, 뭐 주제를 자유롭게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물의 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과제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과 형태, 그 중에서도 우리 화가 우리 미술 그 활동 영역에서 그래도 많이 활동을, 이 색과 형태에 대해서 많이 활동한 이런 작가들을 한 네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파버비렌이라든가 파울 콜라라든가 이 간딘스키라든가 몬드리안,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 색과 형태의 여러 가지를 기본적인 그것들을 가지고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 네 사람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과제를 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제 얼굴이 제가 좀 민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얼굴을 끄고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색과 형태라는 거, 색과 형태는 우리 뭐 형태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도형도 있겠죠? 그 도형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이런 삼각형이라든가 사각형이라든가 원 같은 그런 기초 조형은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기본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죠. 또 이러한 도형들은 또 여러 가지 서로의 조합으로 해서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사물이라든가 생각을 단순화해서 이런 원이라든가 삼각형이라든가 사각형이라든가 하는 이런 기본 단위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그 색채 연구가 파고미래는 색과 형태를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뭐를 했냐면 형태에도 색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것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그 정사각형은 빨강을 사람들이 많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은 빨강색,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주황색을 제일 많이 떠오른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역삼각형은 노랑, 그 다음에 육각형은 초록, 원형은 파랑, 그 다음에 타원형은 이 보라, 이런 것과 관계를 갖는다 하고 이 파버비레는 이런 것들을 색과 형태에 대해서 연구까지 했습니다. 이 우리의 시각은 이런 파버비렌과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색이라는 거는 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생각을 할 때는 다 주관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은 정사각형이 빨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게 파랑일 수도 있고 노랑일 수도 있고 뭐 주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버비레는 이렇게 정사각형에서는 빨강, 오렌지가 주황입니다. 주황에서는 직사각형, 이 노랑에서는 역삼각형, 그 다음에 이 초록에서는 육각형, 그 다음에 이 블루에서는 원, 그 다음에 타원은 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관계가 있다 하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저는 한글을 가지고서 한번 해봤었어요. 자모를 가지고 했더니 기억에서 연상되는 거는 무슨 색이냐 했더니 기억은 의외로 빨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조사를 했더니 빨강이 한글의 그 자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강이라는 말들을 많이 선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를 한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이런 그 외국에 있는 것들을 사례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형태에서도 이 형에서도 색을 갖는다 하는 것들을 연구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색과 이 형과는 밀접한 관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들은 주관적인 것도 많고 심리적인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렸을 때 나는 빨강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나면 그 빨강을 보면 즐거움이 있고요. 또 빨강을 봤을 때 되게 그 안 좋거나 뭐 다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또 빨강이 굉장히 불길한 그런 것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는 이제 심리적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파버비레는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는 여러 가지 그 도형이나 이런 관계에 대한 것들을 색과 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다는 거. 두 번째는 파울 클레입니다. 클레는 스위스 화가예요. 원래는 이제 국적은 독일이고요. 이 파울 클레는 이런 피카소라든가 그 마티스의 그 20세기 아주 빛낸 화가에 속합니다. 이 작품들은 이 표현주의와 입체파, 초현실주의 여러 형태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이 파울 클레는 그 도형을 가지고서 많은 이런 그 것들을 표현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그 원색, 단색 이런 그 색들을 많이 했고 거기에 이런 보색 관계 있잖아요. 노랑, 파랑 뭐 이런 보색 관계들 이렇게 배색을 할 때요. 이런 보색의 색끼리 병합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색들이 뭐 유사색 같은 것들을 같이 배열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 삼각형,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성과 태양이래요. 그래서 이런 원색들과 단색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보색 대비라든가 이 유사색 알죠, 여러분들? 비슷한 색들 그런 것끼리 병합을 해서 배열을 하거나 배치를 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또 이거는 그 황색 교회탑의 풍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는 구체적인 교회 모습과 풍경은 볼 수 없어요. 근데 제목이
이 황색 교회 탑의 풍경이에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형상은 보이지는 않지만 색과 어떤 그런 형태가 융합된 그런 이미지로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 색들이 이런 그 뭐 강약이라든가 그림 전체에 이렇게 풍겨져 오는 이런 이미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색감의 리듬에서 변화 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무슨 색들이 많이 보이세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이 노란, 그린, 뭐 그런 그 연두색 같은 그런 색들이 많이 보이죠. 이제 그런 주조색의 그런 연두색이랑 노란 계열이 많이 보이고 그 사이사이에 이런 보색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리듬감, 그럼으로 해서 이런 보색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명암에 이런 배치를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이미지가 가벼운 리듬감을 느끼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 색하고 이런 그 명암과 보색 이런 사이에서 이런 그 색감의 이런 변화가 이런 리듬감이 있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 파울 클레는 이 티지니의 정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 남쪽 정원이라 그러는데, 이 클레라는 사람은 그 아프리카 이쪽을 가면서 굉장히 그 영감을 많이 얻고, 이때의 그림을 열심히 그림을 그려야겠다 하는 것들을 이때 그 많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림들을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도 보면 이런 그 면이라든가 이렇게 네모의 이런 형태의 이런 그 가끔씩 이런 그 나무라고 연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강조색으로 이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런 보색 관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따뜻한 이런 그 옐로우라고 그럴까요? 약간 노랗고 그 연두의 그런 분위기를 가지면서도 이런 보색 관계의 포인트색을 강조색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런 이미지가 조화롭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울 클레 그 작품들을 보면, 그림들을 보면 대부분 이 하모니, 그러니까 조화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로 다른 이런 선과 면, 그 다음에 이런 색채들의 균형,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 조화롭다는 거죠. 좀 이게 그 어디가 어색하거나 이게 뭐야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지 그 형태와 이 선과 면을 가지고서 이런 전체적인 주조와 이 포인트와 이 강조가 굉장히 조화롭게 잘 꾸며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조화를 위해서 또 이런 강렬한 원색이 아닌 따뜻한 느낌의 파스텔 톤을 좀 많은 느낌을 가졌다는 게 이 파울클레의 전체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울클레는 뭐라 그랬냐면요, 색은 나를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나를 영원히 소유하고 있고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순간만큼은 색과 내가 하나라는 행복한 느낌이다 하고, 파울 클레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하나 이 색감을 줄 때 굉장히 그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 지금 이게 과제라는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이런 그 색하고 형태를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있어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그 하나하나 이것들을 표현하면서 행복한 그런 느낌을 가졌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색채들은 이렇게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또 그 안을 가로지르는 이런 초현실적인 상징들, 그 다음에 그는 이런 어린 시절부터 추구했던 이런 시각과 공간, 이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대상에서 벗어나서 또 이런 악보의 음표가 되기도 하고 또 악기가 되기도 하고 이런 공간적인 연주를 시도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경쾌한 행진곡은 나를 들뜨게 하고
장엄한 교향곡은 애처로워 눈물 짓게 하고 이 삼중주의 신뢰하고 나를 포근하게 감싼다. 그래서 이런 그 파워클레는 음악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클레 보고 음악을 시키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음악이 아닌 이 사람은 화가가 된 거죠. 어, 이 그 음악을 통하면서 이렇게 편안하면서 이런 형태의 색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그 정서적으로도 좋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부 수업 때 표현 기법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한 학기 동안 교수님이 뭘 가지고 오냐면 정말 그 옛날에는 그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카세트 테이프에 표현은 너네들의 자유다 하고 재료나 기법이나 그것들은 너네가 마음대로 가져와라. 그러면서 어느 날은 이렇게 경쾌한 이런 행진곡을 틀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무조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음악만 듣고. 그리고 어떤 날은 우울한 음악, 어떤 날은 뭐 신나는 그 뭐 모차르트 곡이라든가 뭐 그런 차이콥스키라든가 뭐 그런 음악들을 많이 들려줬었어요. 근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지금까지 제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혀지는 거는 그 시간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는 그 음악을 들음으로써 여러 가지 그런 형태와 이런 색의 표현들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 수업을 듣는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뭐 그 공연과 학생들도 있을 거고 디자인과 학생도 있고 문학도 있고 뭐 다양한 이게 교양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전공에 관계된 것들을 뭐 가지고서 이런 형태의 색을 넣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 수업을 들으면서 지금 요 시간을 들으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 파울 클레 작품입니다. 이거는 밤의 회색으로부터 나오자마자 그런 겁니다. 이거 이제 그 두 장의 종이에 이 표현들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움직이는 회화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그래서 운동을 기록할 때 회화는 음악을 닮아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칸딘스키처럼 이 클레 역시 음악의 조예가 아주 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리스트로 오케스트라 협업할 정도였대요. 거의 뭐 음악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클레가 음악적 구조물을 조형적인 것으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그 음악을 가지고서 이런 도형의 악보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서 이 표현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은 굉장히 경쾌한 음악이고 여기는 좀 이렇게 좀 처지고 좀 느린 부분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게 저 계절 같은 느낌도 들고 음악에서 느껴지는 아니면 여기에서 이 형태와 색이지만 여기서 희노애락 같은 느낌도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보면 이 밤에 그 회색으로부터 이렇게 그 하루의 일상적인 이 하루에도 볼 수 있다고 보여요. 밤, 오전, 오후 뭐 이렇게 활동하는 시간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마리아 리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고 말해주지 않았어도 나는 그의 드로잉이 음악을 옮겨 적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 파울클레는 음악적인 그 기질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재적인 그 뭐라 예술적인 기질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의 재능은 삼관왕이랬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런 음악, 문학, 회화에 아주 뛰어난 자질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는 이 성악과 음악을 가리키고 어머니는 음악교사, 그러니까 음악가 집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이런 바이올린을 배워가지고 11살 때요. 이 간현악단의 특별 여준자로 활동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도 잘하고 뭐 그다음에 외할머니에게 배운 이 드로잉과 채색법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대요. 그리고 그 사이에 틈틈이 또 글도 잘 썼던 것 같죠. 그래서
이 회화 작품의 제목을 지을 때도 시적 감각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재능의 삼가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파울 클레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굉장히 고민을 맞았대요. 왜냐하면 그림도 잘 그려, 음악도 잘해. 그래서 뭐를 할까? 그러다가 화가가 됐대요. 그 이유가 너무 뜻밖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음악보다 뒤떨어진 미술이 예술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대학을 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그쪽 방향을 많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쪽으로 해서 전공을 살리잖아요. 근데 파울로 클레 같은 경우에는 음악은 나는 너무 잘한다. 본인 자신만만했겠죠? 근데 이 미술은 좀 뒤떨어졌다. 그래서 이 음악보다 뒤떨어지는 이 미술의 그 예술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화가가 됐다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파울 클레는 이렇게 화가가 되고자 하는 것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보름달이 뜰 때의 불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름달의 이런 형태와 이게 다 지금 보면 이렇게 면으로 다 처리를 했어요. 도형과 이런 그 직사각형, 뭐 아니면 뭐 이런 그 세모, 삼각형, 뭐 이런 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채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에서 나타나지는 전체적인 색감들은 이런 그 블루의 계통들이 많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보이는 색들은 이런 그러면서도 이런 밝은 색들, 주황색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블랙도 있지만 또 이런 옐로우. 그래서 색들의 이런 그 다양한 이런 보색 대비라든가 이런 그 색감들이 밝고 어둠에 대한 명암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이런 입체감이 또 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대한 거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입체에서 나타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공간 활용의 응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간에 이런 올라가는 계단과 이런 그 여러 가지 오픈되어 있는 뭐 이런 이미지들, 그래서 이렇게 그 생각하는 그 보름달이 뜰 때의 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을 상징하는 뭐 그런 것들을 색을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냐면요, 장미 정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미도 원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정원이 그 장미 정원이지만 이렇게 이런 그 곡선을 이용했고 이런 면과 삼각형과 원, 근데 이 장미를 이런 원으로 해서 점점 그라데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원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꽃이라고 해서 다 꽃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꽃을 이러한 그 원형의 형태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꽃을 가지고서 꽃과 그 다음에 형태를 가지고서 표현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 원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 바실리 칸딘스키예요. 여러분들 칸딘스키도 다 알죠. 이 러시아에서 태어난 프랑스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 피카소, 마티스와 비교하면 이 20세기 중요한 예술가로 현대 추상회화의 선구자라고도 평가됩니다. 이 표현주의적인 이런 경향이 짙어지면서 그의 추상회화는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 같은 그런 그림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건축적 구성을 가진 컴포지션 시대, 그 다음에 원의 시계, 구체 예술, 뭐 그렇게 이렇게 표현주의적인 이 시대적인 변형을 이렇게 칸딘스키를 뽑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색채는 건반이다, 눈은 공이고 영어는 현이는 피아노다. 그래서 이 칸딘스키도 굉장히 음악적인 이런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는 영혼의 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건반 하나하나를 누르는 손이다. 그것처럼 구체적인 이런 대상을 표현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밝고 선명한 이런 음악적이고 역동적인 이런 추상 표현을 만들어 놨다는 게 이 간딘스키의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칸딘스키의 작품들의 그것들을 자세히 보면 이런 선, 면, 그 다음에 이런 그 순수한 그런 조형료에서 느껴지는 이 색감, 이것들이 이 작가의 그런 감정을 표현해 보는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칸디스키의 작품들은 추상적인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고 컴포지션도 있고 이런 그 도형을 가지고서 표현한 것들이 굉장히 그 리듬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칸딘스키의 그런 감정 표현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악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황적청이에요. 제목이 정말 아주 기본적인 빨강, 노랑, 파랑 이런 삼원색을 가지고 그 사이에 느껴지는 이 녹색, 분홍, 초록, 보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 선, 원연, 기하학적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화면에 왼쪽에 이런 그 직선들이 있잖아요. 이런 직선들. 직선으로 이루어진 이런 건축적인 이런 형상이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의 얼굴처럼 보여요. 음. 이 사람의 얼굴을 노랑으로 해서 이렇게 주조로 해서 주조색으로 전체적인 이미지를 이 사람의 그 얼굴, 형상을 노란색으로 해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가졌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이런 곡선, 곡선을 사용하면서 이런 파랑색을, 그리고 화면에 이런 빨강색을 대체한 것들이 이렇게 균형을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색적인 빨강, 노랑, 파랑의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서 이런 그 원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배치를 했고요. 그 사이사이에 이런 곡선이라든가 직선이라든가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이미지들이 굉장히 조화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런 색들의 뭐 여러 가지 보색이라든가 반대색인 이런 색들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딘가 모르게 참 예술적인 것들의 이미지가 이것들은 단순히 형과 색으로만 표현했지만 이 이미지가 굉장히 낯설지가 않고 어색하지가 않고 굉장히 그 조화롭고 어딘가 모르게 리듬감도 있고 예술적인 기질도 보이고 재밌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은 이 황색, 적색, 청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칸디스키는 세상 모든 물질이 하나의 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점, 원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추상 미술의 시작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런 점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모여서 분자를 모이고 덩어리가 되고 그것들이 여러 형태가 되고 이게 추상화시키면 뭐 하나의 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 모여진 이런 그 선들 또 그 방향에서 느껴지는 표현 그 다음에 사선들 역동적인 그런 짧은 선, 긴 선 이런 것들이 다 그 리듬감이 있다는 거죠. 또 이게 음악 선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형태의 색감도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평면 도용을 이루는 이런 그 면에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독립체 입적을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면이에요. 선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조화에 강약을 들이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조화로워요. 그러면서도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점선면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서 이런 표현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이것도 대표적인 거죠. 컴포지션이라고도 뭐 하죠. 이것도 보면 이런 반원, 항상 이 칸디스키에 보면 이런 기본인 도형인 이 원, 점부터 시작을 한다는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칸딘스키는 세상 모든 물질의 하나의 점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항상 강조를 했고요. 또 거기서부터 이런 그 추상물의 시작 이것도 점에서 출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다 점에서 시작을 한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조그만 점, 큰 어떻게 보면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칸딘스키의 그림들을 보면 이 하나의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 끝나는 이런 원형의 점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원 속의 원이에요. 이거는 이 그 추상 그 칸딘스키는 어느 날 이 그림을 잘못 놨다는 거죠. 거꾸로 놓은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이 거꾸로 걸린 자신의 그림을 보고서 순수한 추상이라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된 그림 속에 비현실적인 형태와 색상이 예술적인 그런 의미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단순한 색과 면, 형태 이런 것에서도 감정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 솟는 이런 선들은 빠르고 경쾌한 리듬, 부드럽고 완만한 선들은 조용한 리듬, 또 그 전체적인 색감은 음색을 나타내고 색상은 이런 가락, 채도는 음의 크기. 그래서 뭐 선명한 색, 뭐 채도가 낮고 높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음의 크기.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높은 음자리표가 될 수도 있고 낮은 음자리표가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원석의 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칸딘스키가 이렇게 색채를 연구를 했어요. 칸딘스키는 모든 기본의 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이 굉장히 다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원을 이렇게 보색 대비에 관계된 것들, 유사색에 관계된 것들을 이렇게 색으로 배색을 해서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칸딘스키의 최고 가격이래요. 이 하얀 선이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에 팔렸냐면 경매에서 476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그리고 제일 비싼 가격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초록색 집이 있는 풍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냐면 301억에 팔았대요.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마호가니 즉흥 연주랍니다. 이것도 275억, 우리나라 돈으로요. 275억에 판매가 됐고요. 이거는 강선과 곡선이래요. 그래서 음악을 이렇게 바이올린을 하는 그런 표주예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하나의 그런 그 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물 같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봉합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273억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칸딘스키 작품들은 어마어마하게 팔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칸딘스키 작품의 형태를 보면 어때요? 다 이런 색하고 형태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몬드리안입니다. 몬드리안도 이 네덜란드의 화가고요. 이 사람도 이런 자연주의적인 이런 수법을 이용해서 풍경, 정물 그리고 마티스의 작품에서 많은 추상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몬드리안은 수직 수평, 원색의 이런 정방향, 장방향 이게 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칸딘스키의 관념을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시켰다고 이 따뜻한 추상이라고 불린다면 이 몬드리안은 이야기를 함축시켰다는 거죠. 환원. 그래서 차가운 추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칸딘스키와 함께 20세기 추상 미술에 이끈 인물이지만 이 칸딘스키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추상 미술을 보여줬다는 게 이 몬드리안의 작품입니다. 이 그 몬드리안은 칸딘스키는 이런 원형 그리고 이것들을 원형을 가지고 점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것들을 확산을 시켜서 크고 작고 이런 것들을 했다면 몬드리안은 수직 수평 구조의 원리, 정방향, 장방향, 이런 균형, 이런 것들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추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게 수직 수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곱게 뻗은 직선에 이 절제된 이 아름다움, 수직 수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몬드리안 작품은 이런 검은색의 이런
그 삼원색의 수직선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검은색, 이게 몬드리안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몬드리안 역시 칸디스키와 마찬가지로 음악과 깊은 연관을 가져요. 그래서 그는 재즈 음악을 매우 좋아했고요. 기계음을 사용하는 미래주의 음악에 크게 매료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음은 자연적이지 않고 똑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의 작품에 브로드웨이의 그 우기부기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겁니다. 이게 음악적인 재즈에서 나타나는 그런 음악적인 작품인데 다 삼원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상들도 많이 나오긴 하죠. 몬드리안의 이 배색, 수직 수평에서 나타나는 이런 배색의 원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정색 그 라인 수직 수평으로 하는 다음에 그 안에 이런 빨강, 노랑, 파란 삼원색만을 사용한 회화 작품이 이 몬드리안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정말 규칙적이고 구조적이고 아주 간결하면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색과 형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여러분들이 막막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그 사각형 도형을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이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형의 창의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도형에 구성된 다양한 크기로 뭐 하셔도 되고 연상되는 장면을 생각해서 도형으로 자유롭게 표현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시지 뭐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원형의 이런 그 곡선을 가지고서 직선과 이런 직선의 면과 이런 곡선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직사각형만 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것들이 짧고 길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 이거는 삼각형과 정말 기본적인 원, 삼각형, 사각형, 사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런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이건 조금 전에 보여준 것처럼 이런 도형을 가지고서 하셔도 되고 이런 반원형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셔도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네 사람의 그런 작품을 얘기한 것처럼 이런 표현의 주제를 가지고서 하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에서 느껴지는 거기서 음악을 틀어놓고 뭐 클래식도 괜찮아요. 그 클래식의 음악을 넣고 그것에서 느껴지는 표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오페라 곡이 좋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르멘이다. 그럼 카르멘에서 나타나는 뭐 도형의 색과 형태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공연을 보고서 거기서 느껴지는 색과 형태 제목을 쓰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느껴지는 것을 음악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 뭐 내가 연상되는 단어를 가지고서 표현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원, 원을 가지고서 색과 형태를 나타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제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목표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 목표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거기서 연상은 어떻게 되었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었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도형들을 서로 조합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거고요. 도형으로 형과 형태를 탐색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준비물은 뭐 도화지나 여러 가지 재료, 사인펜, 색종이, 가위풀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붙여도 되고 뭐 아니면 색종이를 잘라서 붙여도 되고 자유입니다. 그려도 되고 붙여도 되고. 근데 아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잡지에서 오려서 붙여도 괜찮아요. 색만 가지고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색종이나 색지 같은 걸로 잘라서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이제 간혹 가다가 나는 컴퓨터 작업을 해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나는 컴퓨터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컴퓨터로 뭐 예쁘게 여러분들이 그 표현에 맞춰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하는데 색들이 좀 선명하고
이렇게 그 밝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나중에 출력을 했을 때 제대로 나오게끔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아마 2페이지를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의 의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내가 제목, 주제 표현은 어떻게 했는지를 써주시고요. 거기서 내가 어떤 것들이 발상이 되는 거를 1번, 2번을 여기다가 그냥 글씨로, 여기는 글씨나 스케치 정도로 살짝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작품을 제대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한 다음에요, 찍어서 그 과제 제출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올려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그 시간을 잘 놓쳐요. 그래서 그 시간은 제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마감을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세요. 제가 시간이 어떤 날은 이게 저장이 잘못해서 2주가 가는 적도 있고 일주일도 간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과제가 어렵겠다, 힘들겠다는 거는 2주를 주고, 요거는 요 안에 끝나야지 다음 과제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2주를 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간고사기 때문에요. 사실은 학교 지침은 우리가 3교시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1교시 수업을 하고 2교시 동안 시험의 과제로 봐라 하는 주제였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게 그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언제까지냐면 금요일이잖아요. 5월 8일 수업이, 우리 수업이 이게 5월 8일 금요일 수업입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금요일 제가 금요일 시간을 한 11시까지 정도 줄 테니까 여러분들 꼭 금요일 날까지 올려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을 한 3, 4시간만 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너무 과학화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금요일 날 마감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또 다음 주 수업은요, 여러분들 우리 그 뭐죠? 자연주의